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됐습니다. 다행이란 생각과 동시에 여러 의문이 듭니다. 탄핵 인용 불과 5시간 만에 인양 계획이 발표된 건 우연인가? 그리고 2주도 안 돼 인양될 수 있었던 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잠겨 있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가?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암덩어리처럼 읽었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를 돕기 위해서 동조 단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고 김영한 업무 일지를 통해 드러났었죠. 어버이연합은 단식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단식 현장에 나타나 폭식 투쟁하며 피자를 일부러 시켜 먹기도 했죠. 최순실 국정농단은 결국 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었죠. 다음 정부는 세월호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질은 세월호 쪽이 훨씬 더 나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세월호 TV 화면을 보다가 오프닝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를 잊어버렸어요. 말하는 걸.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일단 이 인양 관련 뉴스부터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터요, 본 인양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그래서 작업을 해서요, 오늘 오전 3시 45분 정도에 세월호 구조물의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고요, 1시간 후인 새벽 4시 47분 정도에 본체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요,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육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답니까? 11일에서 12일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온 세월호를 반 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는데 2, 3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 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 내에서 물을 빼고 유실물 방지를 위한 작업을 또 3일가량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하루 정도가 걸리고요. 그런 다음에 목포 신항에 간 다음에는요. 또 육지로 옮기는데도 4일가량이 걸려서 이렇게 하면 12일 정도가 걸려서요. 4월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3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 3년이 되도록 뭐했냐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지금 맞춘 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막판에 서두르는 거죠 지금. 막판에.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작에 2년 전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방식도 처음에 기술 평가할 때 그때 1위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시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한다 저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거 다 실패하고 결국은 1위 업체가 주장한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지연시킨 거라는 의혹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래 하겠다고 하는데 1위 한 업체랑 했으면 벌써 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은 해수부가 상하이에서 LPG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온갖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1위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다. 고스란히. 4.16 특조위에서도요, 이 방식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면서 진상규명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가족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방식 말고 1위 업체가 한 방식대로 왜 안 하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까지 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보게 되는 게 항적도잖아요. 예. 항적도가 이게 단 하나의 버전만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게 디지털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딱 하나의 계정으로만 갔는데.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항적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다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다가 나중에 나온 해군 레이더도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침몰 과정도 이상하고, 침몰 과정만 이상했나요? 아이들 본인이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나서 배가 가라앉고 나서 이제 업체 언딘이었죠. 오랜만에 얘기해보네요. 언딘이 했던 군안 작업도 이해가 안 가고, 언딘의 선정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정부의 대응도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특히 그 구조 실패가 유병원 씨 개인 비리인 것처럼 유병원 씨한테는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조 현장을 지휘한 게 유병원 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경, 해수부 이런 쪽은 다 책임을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책임이 유병원 씨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거기에 뭐 개인 비리가 있던 탈세 비리가 있던 그건 그것 따라 따질 일이지만 구조를 못한 게 유병원 씨 책임은 아닌데 마치 유병원 씨한테 모든 그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3개월간은 유병원 체포작전. 그렇죠. 네. 언론도 네네. 거기 한 몫을 했고요. 그러다가 유병원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도 엄청나게 미스테리였죠. 예. 유병원 씨가 맞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납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는 사실. 그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을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들 욕먹게 만들려고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인양을 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런 내용들도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친박 단체죠. 사실은 어버이연합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그 뭐라고 했어요. 확성기 들고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유가족들 모욕적인 방식으로 네, 텐트에 쳐들어오고 막 그 앞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피자 시켜서 막 먹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인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정부가 이게 위로를 100만 번 해도 모자란 판에 유가족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뭐 돈 때문에 그런다느니 이건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 차단해서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나. 인양도 마찬가지죠. 끝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탄핵 인용이 되고 5시간 만에 발표가 되냐고요. 뭐 이상하잖아요. 타이밍이. 3년 기다려가지고 탄핵 인용되고 5시간 후 발표. 네, 107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발표한 다음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2주 이내에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까지 이해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월호는. 이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걸려도 다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이 뭐였는지. 하여튼 때려잡아야 돼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세월호 관련 뉴스는. 네, 게다가 아직도 세월호 안에는 미수습자 9명 있습니다. 허다윤, 조은아, 남현철, 박연인,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씨. 이렇게 9명에 대해서요. 세월호가 올라오고 나야지 이제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찾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제 10일 걸린다는 육지로 완전히 이동을 한 다음에 배를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3등분으로. 예. 잘라서 그때 가야 찾는다는 건데 3년이나 지났는데 유가족들은 내가 타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 유해를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구멍도 150개가 뚫렸다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그리고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그 친박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비난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그 특검 수사 과정에 나왔잖아요. 예. 네. 김기춘, 조윤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 정권의 핵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 123 경정 과실치사로 적용하지 말라고.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또 드러났잖아요. 네, 수사팀 수사, 진실 규명하겠다라는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의혹이 있고요. 실제로 해당 검찰들이 전화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광주지검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폭로했죠. 네. 관두고 나서 그런 전화를 받았고 압력을 받았다.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못하게 막았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가진 정권의 핵심 책임자들이 이 세월호 관련해서 철저히 어떻게든 막고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이 비난받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네, 또 그 시점에 정경영 돈이 움직였던 것도 있고요. 정말 조직적입니다. 이건 나라가 무슨 입당이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왜 그랬는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길게 이 뉴스가 나오겠죠. 예. 자, 어쨌든 처음으로 수면 위로 세월호가 나왔다는 뉴스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아마 당분간 제가 보기엔 2주 가까이 된 뉴스 계속 중요한 뉴스로 취급이 될 것이고 저희도 3부에서 인양 전문가하고 유가족들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과 시점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저희가 어제 한 그 이야기들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서 특혜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논조가 많았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워낙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검찰이 억울할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억울할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잘 전략을 짰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어냈고 그래서 검찰 작전의 승리로 보인다고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속 요건은 거의 100% 갖춘 것 같다고. 뇌물을 준 사람도 이미 구속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굉장히 중범죄고 그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이런 게 구속 요건이에요. 100%. 구속 요건 다 갖춘 거죠. 예. 네, 받은 사람이 원래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게 남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100% 구속 요건을 갖췄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시하면 되거든요. 이 어떤 특정 사건을 구속하라, 뭐 불구속 수사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지금 대행치제죠. 에게 지시할 수 없죠. 권한이 없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 체계로 볼 때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언론에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누구 시켜서 전화 좀 해봐라. 전화면 오히려 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전화는 잘 안 들키겠죠. 근데 이제 모르죠. 그 누군가가 대단한 신복이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어서까지라도 할지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전화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적 판단하는 게 하나 또 나왔죠. 그러니까 구속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가 뭐냐 그거를 고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구속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매체 특히 종편에서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자택으로 얼마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어요. 고령의 여성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해야 되냐. 동정론이 불러일으켜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 밑밥용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편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화를 내겠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 지금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로 보기 십상이죠. 야당에서는 표면적으로 거꾸로 구속하라고 하겠지만 내심 불구속 기소를 원할 수 있죠. 예. 그런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할 테니까. 물론 뭐 구속이 꼭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 이런 전망도 꼭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구속되고 나면 보수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이러는 대신에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이제 정치적 셈법은 복잡한데 저는 검찰은 이럴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이 정당도 아니고요. 네. 네. 정치적 파장을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워낙 검찰이 이런 판단에 의해 그 기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좌우지우지 됐기 때문에 정치 검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예, 그게 법과 원칙 본인들이 밝힌 것들인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고심이 엄청나게 길겠죠. 네. 고심의 흔적들 막 흩뿌리고 있잖아요. 자, 다음 순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 외장하드 압수했다라는 어제 JTBC 보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청와대 문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박지만 씨 관련된 사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최순실 씨가 받아봤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뉴스네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관리 대상인데
거꾸로 최순실 씨가 그 자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급이었던 거죠. 그 컨트롤 국정 운영을 직접 한 게 맞다니까요. 민정수석이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민정수석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예.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합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한 거 맞아요. 대통령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또 그것도 대통령의 친동생, 예. 가족을 사찰하는 정보를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게다가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정호성 녹취록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씨 와이프가 되는데요. 서양희 변호사를 쳐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서양희 변호사 박지원 씨의 부인을 쳐내야 한다는. 예,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측근 비리 방지를 해서. 측근 비리의 제왕이면서, 예. 세계사에도 드문 제왕인데 본인이, 예. 측근 비리를 이유로 박지원 씨 부인을 쳐내야 한다. 예. 이런 거겠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면 박지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가질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더더욱이 박지원 회장에 대한 사찰 정보도 계속,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자기가 다 먹는데 방해가 되는 유일한 인물을 박지원 회장으로 본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인까지도 측근 비리 방지 차원에서 측근 비리는 나 혼자 해야 해 이런 거죠. 예,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측근 비리 방지제도 보여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재산 공개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박지원 씨가 되는 거죠. 예. 박지원 씨 재산 다 공개하고 부인은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철저히 쳐내라. 측근 비리 문제 된다.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죠. 예. 결국 성공했죠. 그래서 자기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MBC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제 MBC에 가서 한 토론회에 관련된 겁니다. 토론회에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MBC 모습 어디 갔나? 라면서요, 공영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언론 적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MBC가 언론 적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MBC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날 반박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토론회 발언 논란, 공영방송 흔들기라는 제목으로요,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방송 흔들기는 맞죠. 예, MBC 방송 흔들기는 맞는데 MBC가 공영방송인가가 의문인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에 MBC 정도의 규모의 방송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계속 싸울래나? 예,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입니다. 자,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김무성 두 사람이요, 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나고 안철수 후보도 만났다고 김무성 측근 쪽에서의 주장이라며 보도된 게 있죠.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후보들이 이제 지금 보수 중도 진영에서 개별 후보들이 가진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다 묶어내려고 하는 거죠. 소위 반민주당 연대를 후보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또 한 갈래의 노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 대선 기간 내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한쪽이 우세하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자, 가장 인기 있는 코너죠.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두 분이 나오신 내부자 둘 코너. 자, 안민석 의원님이 일단 지난주에 홈런을 하나 치셔가지고 대단한 홈런. 대단한 홈런이었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정말 안민석의 의원의 입에 뭐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냥 재판부에 담당 판사가 박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의 담당 부장판사가 재배당이 됐습니다. 제 의원회관 625가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방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받아야 됐던 우주의 길을 제가 다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 되면 눈 뜨면서 또 생각이 나고 연결이 탁탁탁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저는 그 주심 부장판사를 교체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냥 이러이러한 관계라서 공정한 재판에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교체하라는 재배당하는 얘기죠. 저는 결코 그렇게 한 이야기 재배당 된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왜 재배당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재배당을 했는데 스스로 물러갔다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재배당된 게 해방 이후에 아니 당군일에 처음이라고. 저 말은 이제 자아자찬인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데 이게 큰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이 주심 판사의 방망이에 따라서 이재용이가 무죄가 되느냐 무기징역이 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도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러한 주심 판사가 어떻게 최순실 쪽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배정이 됐는지 우연이라면 엄청난 우연이긴 제가 하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닐지 대해서 우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각 언론사에서 몇몇 정의로운 기자 취재를 했어요. 근데 데스크에서 취재해서 뭔가 나온 게 있답니까? 그것을 저하고 맞춰보니까 그게 비슷한데 데스크에서 좀 세게 이걸 막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왜 막는지는 아마 각 언론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이 광고를 많이 받는 모양이죠. 아니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되면은 국회에 출입하는 많은 제가 좀 친분 있는 기자들 중에는 안민석 의원이 내일 아침 방송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낸대요. 이렇게 묻는 기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결같은 문제는 안민석 의원은 이 방송에서 항상 의혹과 문제 제기만 툭 던져놓으면은 뭐 바로 그동안은 제가 해결이 되고 북쪽 하나 쭉 쏘면은 정의로운 기자들이 디테일하게 쫙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유독 이건 후속 취재가 없다. 이번만큼은 후속 취재는 있었던 것 같은데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좀 정의로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최순실 퍼즐을 맞춰온 몇몇 기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왜 그 이영우 부장판사로 배정이 됐는지 처음에 이제 조희연 부장판사 했다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는 뭐 당연한 재배당이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영우 부장판사가 됐는지 여기다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 한 달 전에 수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영호 판사가 발령이 나거든요. 한 달 전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된다. 거죠, 그다음 세 번째, 15년 2월에 이영호 부장판사가 전산관리국장이 돼요. 이게 일반 판사에서 고등판사로 가는 아주 길목에 있는 아주 노른자의 보직이에요. 15년 2월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참 기승 부릴 때거든요. 이게 무슨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추적해야 된다. 세 번째까지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항상 이제는 너무 많이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묘하게도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되라는 게 나중에 다 사실로 바뀌는 거 그렇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니 김어준 우리 당대의 이 정치평론가인 김어준 총수도 11월 달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이야기를 했을 때 방송 끝나난 다음에 저한테 얼마나 이 핀잔을 줬어요. 기억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대포폰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판사 관련된 것들이 이후에 또 다시 배정이 다른 판사 됐지만은 그분도 주진우 기자 이야기로는 뭐 일배라고 그러던데 일배 판사라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지난번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주진우 기자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본질은 이후에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좀 많은 제보도 받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 취재가 뒤따르게 돼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을 폭넓은 언론층에게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저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 판사들한테 제가 당했어요. 2008년도에 그 쇠고기 강호병 수입반대 그 촛불 그런 기간이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5명 경찰들한테 집회 현장에서 몰매를 당했어요.
무슨 몰매를요? 아니 집회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 엉켜가지고 국민보호단장이었거든요. 몰매를 그래서 아무튼 맞았다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억울한 제가 피해자였는데 경찰이 자기들이 역으로 자기들이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된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아니 그래서 재판을 판사들을 했는데 목소리다 못 살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고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대법까지 갔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벌금을 300만 원 받았어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억가 심정이 있어요. 억가 심정이 그렇다고 이런 장소에서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 그 똑똑한 판사들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바꿀까? 제가 아니, 체험을 그 했어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 정도가 이런데 우리나라 힘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저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현역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억울한 판사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억울한 걸 잘 아니 물론 대부분은 잘 하시지만은 일부 썩은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발언이 또 이영호 부장판사가 이게 우연일지인지 아닌지 사법부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연은 대단한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이긴 합니다. 우연이라고 칩시다. 예. 우연이라고 칩시다. 대단한 우연도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나는데, 하여튼 대단한 우연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제 근데 찜찜하면. 왜 재배정을 하냐 말입니다. 왜 아니, 이런 논란이 되니까 재배당한 건 맞죠, 의원님. 재배당 하지 마요. 논란 할 때마다 재배당 합니까? 그 의원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자신들이 재배당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공정한 재판에 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런 의혹과 왜 문제 제기가 최순실이 있으니까 박근혜가 본인들이 나쁜 사람으로 집어간 안민석 오늘 이렇게 재판부가 키워줍니까? 아유 또 이게 무슨 의원님 오늘 포커스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진행하세요. 저 안민석 의원에게 왜 방송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다 듣고 났더니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사적으로 빠졌는데요.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용석은 그건 뭡니까? 최태민의 조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89년에 박근혜 신당동 집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박근혜.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전 대한 대통령과 하여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 집에 살았을 정도니까. 네, 최태민 씨 아들이고. 네. 네. 이분이 연락이 한 10일 전부터 끊겼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네. 전화 신호가 누가 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는 사촌이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 가깝게 지냈어요. 10일 전까지. 최재석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을 최순실 씨 일가가 가져가고 살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신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사촌들끼리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10일 전부터 연락이 좀 두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재석 씨가 얘기합니까? 그럼요. 우리 최재석 씨는 저자들이 자기에게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500만 국민이 듣고 있는 이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최용석 씨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용석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네네. 만약에 앞으로 일주 동안에도 그분이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는 경찰이 실종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당동 자택에 살았던 아주 가까운 최재석 씨의 사촌 동생이자 최태민 씨 아들 이분이 열흘 전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이거네요. 그리고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용래 씨 조순재의 아들 임선희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최태민 씨의 부인의 임선희의 아들이 조순재의 아들. 복잡해요. 전남편의 그러니까 가게가 복잡한데요. 목에 조용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지 않습니까? 조용래 씨, 그다음에 최재석 씨, 또 고영태, 노승일 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 내부자들이 내부 고발자들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안민석 의원 자신도 포함되고 저도 있다고 느끼죠. 밤에 밤길 혼자 다니면은 신변의 별 생각이 다 위협을 들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뭔가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이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일 내로 모여서 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최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노승일도 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승일 씨도 그렇죠. 저도 이상한 일을 최근에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좀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결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공동 대처는 또 다른 이 정보나 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왜냐하면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변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김충수도 4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와도 지금 호텔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지금 러비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본인이 불안해하죠. 그건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저도 오촌 살인 사건 할 때
두바이 가서 하여튼, 양극 가본 분들은 모르는데 무서워요, 실제. 예. 소리 소문 없이 사망한 분들을 눈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저희들이 최용석 씨를 이 뉴스공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안민석 의원이 또 아주 기획적으로 공안정국을 이렇게 공안정국은 형성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지금은 뭐 공안정국은 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안정국이 없어요. 무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부장판사에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죠. 그죠? 당연하죠. 예, 거기까지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제가 3부에서 다루긴 할 텐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실 얘기가 없어요?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구 우리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나를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으로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이 도와서 이 바람, 파도, 물살 이 세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한 지금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지선에 옮겨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목포 신항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세월호가 이렇게 운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트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73일의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이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또 한 점 오후 없이 세월호 수습에 관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될 그런 문제죠. 이 시기가 탄핵 인용 직후에 이 인양 계획대로 발표되고 진행되는 게 좀 의심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그동안 일부러 안 지금 사상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기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 업체를 국제 입찰로 통해 가지고 중국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에 관한 어떤 국민적 또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요즘 중국하고 이 사드 보복 문제로 상당히 어려진 그런 중국 관계를 볼 때 우리 조선업 기술은 충분하게 이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조선하고 이제 인양 기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시점이 너무 우리 세월호의 이제 인양이 왜 중국 업체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 가지고.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이었으면 발표됐을까요? 그게 이런 인양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인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또 그런 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돈을 준 뇌물을 준 이재용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풀려났다?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설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런 정치적 전망은 거의 틀리시니까. 안민석 의원님. 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압니까? 근데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요. 대통령까지 파면시키는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다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재판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시고 난 이유를 가지고 역대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범죄급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니까요.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중요한 범죄였죠. 그럼 김총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되고 청구되고 발부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너무 어느새 안일해지셨네. 그러면 일단 오늘 확 풀리셨네. 우리 안민석 의원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방송 진행자도 바로 뒤집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관련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을 푸는 데는 대단한 역할을 1등이죠, 1등. 근데 이제 정치적 전망은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정치적 전망이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보셔요. 이게 위장이혼 한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그 얘기는 해보려고 다시 합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위장이혼의 아무런 대상자 관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경남지사를 하면서 늘
친박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정치인이라고 늘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무슨 그 사람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위장이혼을 자, 그러면은 그건 맞지 않아요. 500만 국민이 듣는 이 교통방송에서 우리 김성태 사무총장님께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바른정당은 결코 never ever 순실이당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저도 말씀 돌리는 거 보세요. 분노의 그런 말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늘 나오면서 이야기하게 된 집사람이 최순실 김성태 의원님께 갑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오늘 제가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질문을 피해 가시잖아요. 아니, 저 봐요. 순실이당하고 지금 이 어떻게 방송 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김 의원님 갑질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상당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과 아직 15분도 안 됐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혼날 망정. 뭘 매일 저 혼나지 대답은 뭐. 들어야 되겠어요. 에브리데이 혼나죠. 순실이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할게요. 네, 해보세요. 예.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금 지사와는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 대선판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순실당하고 밀당한다 이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금 1등 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안민석 의원 손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어지고 또 설계돼서 또 제작 또 이렇게 완결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진영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상납하는 일은 그건 맞지 않잖아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순실당에서 친박 핵심들 한 10명 정도 빼놓고서 나머지하고 바른정당하고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본인은 이제 발언을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남는 시간은 좀 상대 알겠습니다.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단일화를 돼요. 합니까,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비단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정치 지형이 이제 바꿔지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작년 4.13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국가 권력은 연정시대로 가고 있어요. 연정시대로 가는데 당연히 대선 더군다나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후보자 단일화 문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이제 의논이 될 텐데 제 말은 한국당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과 후보와 바른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위인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또 3월 28일 바른정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난 이후에 후보 자신도 상당한 부분 결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지만은 바른정당의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조기 대선 정부에서 후보들을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또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런 가시를 문재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따먹는 그런 행상은 국민들에게 이 검증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대선 이후의 국가 권력 구조를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 지금 개헌을 대선 이후로 넘겼어요. 저 더듬거리면서 하시는 저 말씀 속에 오늘 마수가 드러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아니, 꼼수는 전쟁은 총칼로 하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순실이당하고 바른정당이 다 후보 단일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이 국가 권력을 제왕적으로 유지하는 걸 이게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대선 전에 이 조기 대선 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에서 거의 8번 능선을 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굳이 대선 전에 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판단하자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도 유일하게 패권 정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패권 정치는 이제 거의 멸망 단계예요. 남은 패권 정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패권 정치를 걱정하는데 이걸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려되죠. 그리고 이 방송 마치기 전에요. 제가 일배 판사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좀 가했던 표현입니다. 그건 뭐 농담처럼 와왔던 얘기를 가지고 진짜처럼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아무튼 제 방침은 받고, 공정한 재판. 새로운 판사께서 국민들이 보기에 참 공정하다라는 그런 웬일로 또 생각할 수 사과를 있도록 생방송도 사과는 아니고요. 아무튼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안민석 의원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양의 기술적인 문제점,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언론 보도 보고 계신 거죠? 네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기상이 받쳐줘가지고 이상 없이 예정대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공정들이 남았는지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재 세월호가 제킹 바지선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면으로부터 2.7m까지 올라왔습니다. 2.7m, 예. 이 2.7m까지 올라왔는데 13m까지 수면상에서도 띄운 다음 예. 이 세월호를 반잠수선이 있는 안전지역까지 옮겨서 예. 반잠수선에 탑재를 하면은 세월호 인양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잠수식이라는 게 뭐죠? 네, 반잠수식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물을 넣어서 깔아앉혔다가 배에 물을 빼면은 배가 뜨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배를 물에 가라앉혔다 띄웠다 하는 방식을 반잠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배를 가라앉혀서 그 위에 세월호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물을 빼서 세월호와 함께 배가 올라가는 세월호를 갖다가 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목포항에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육지로 옮기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네네. 그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실어서 목포신항 철제부두로 가서 목포신항에서 육상으로 올리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고난이도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올려놓으면은 세월호는 안전하게 인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핵심이군요. 네. 반잠수선에 올라가는 순간 인양은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 중에 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 과정 중에? 네,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작업의 관건은 해상 상태입니다. 해상 상태. 해상 상태가 파고가 1m 이내에 바람이 초속 10m 이내로 불어야 됩니다. 이 부는 것도 작업이 시작해서 작업 끝나는 72시간 동안 지속이 돼야지 중간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또는 파도가 치면은 인양하는 인양틀이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상 요건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날씨만 받쳐주면 이건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 지금 기상 예보는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이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왜 굳이 이 기술력도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하지세 LBG를 선택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이 다 제시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상하이세 LBG가 제시한 방식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다른 업체가 제시한 방식으로 하고 했느냐. 이거 처음부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문제. 네, 저도 그 보는 시각이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술 점수 1등에서 4등까지 제안서를 낼 때 모든 업체들이 제킹 바지선으로 인양하는 것을 제안했고 상하이 살베이지만 구력지에다가 크레인을 쓰는 방법을 썼는데 왜 상하이 살베이지를 그러면 선택했느냐. 851억이라는 1000억에 못 미치는 852억이라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상하이 살베이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요인이 가격밖에 없었어요? 네네.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상하이세 LBG를 기술 점수는 낮았는데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가 가격이 싸서 그랬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이세 LBG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업체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방식을 제시했던 거군요,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쌀배기도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해수부에 건의를 했으나 예. 해수부에서는 가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이 쌀배기를 준다 해서 상하이 쌀배기가 이 작업을 시도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1년 거의 4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한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제안한 제킹 바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지금 작업이 현재까지 한 50% 그러니까 난이도로 봐서는 50%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애초부터 다른 업체들 모두가 제시했던 방식대로 했으면 진작에 올라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럼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그럼 실제 전문가로 보시기에 가격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힌 건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싸게 먹힌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업체들은 999억, 990억, 1000억 이 근처에서 가격을 냈는데 상하이 쌀배기 방법은 배를 눕혀서 누운 채로 그대로 올려서 육상에 놓기 때문에 육상에서 뒤처리하는 데 40억이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세월호 주변에 유실물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예. 펜스 치는데 60억 들어가고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852억에 계약했으니까 95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거의 돈은 비슷하게 들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것은 가격이 싸고 올릴 수 있다라고 해수부에서 판단해서 아마 선정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맞먹게 들어갔고 실제로 싼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그대로 들고 시간만 낭비한 셈이네요. 예, 시간만 낭비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원래 인양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상하이 쌀배기의 기간을 연장해 줘가지고 지금 인양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하도록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낸 가격이 850억인데 추가 비용이 들면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 내에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돈 100억 추가는 우리 정부가 준 겁니까? 예, 해수부에서 준 건데 이것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이 쌀배기가 다 부담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50억 이후로는요? 예, 아니 지금 인양에 관련된 것은 상하이 쌀배기가 인양 공법을 바꾸고 다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하이 쌀배기가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공법을 바꾼 다음에는 네.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오랜 시간 지연되고 게다가 실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게 950억이고 하면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851억은 지불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추가 비용으로 상하이 쌀배기 방법으로 인양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서 해수부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돈을 주어서 뒷수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지 상하이 쌀배기한테 돈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총 100억을 더 추가 지불한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더 비용이 더 들은 거죠. 그러나 그 돈이 상하이 쌀배기로 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전체 인양 비용에 실제로 다른 방식이면 진작에 끝났을 방식의 비용만큼 들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 방식을 선택한 게 가격 때문에 하는데 그 가격 메리트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예, 메리트 왜냐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인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것은 세월호 실행자 가족들 1년을 더 기다리게 만든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게 아니니까 여쭙지 않겠는데 최소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우리 정부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월호 요것을 업체 선정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몰랐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지 않았느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 세월호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좀 실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실력이 없었다. 네. 정치적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한데 기술자로서 보기에는 이 기술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혀. 예, 이 기술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이 기술은 안 된다라고 90%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굳이 이 기술을 선택해서 실패를 한 이유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들이 모르면 국내 기술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굳이 안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구멍이 이제 150개까지 거의 뚫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유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세월호 주변에
유실막 설치하는데 60억이 들었거든요. 예. 추가 비용이. 예. 그 다음 세월호를 처음에 상하이 살베이지 방법으로 인양할 때는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구멍을 뚫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임의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부력제를 넣고 인양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 구멍을 인양한 다음에 다시 틀어막고 올렸는지 그냥 놔두고 올렸는지를 점검해보면 유실물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그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또 문제 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 육지로 올린 다음에 세월호를 절단해서 뭐 객실을 분리해서 조사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고 원인을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배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지금 세월호 인양 목적이 실종자 탐색하고 사고 원인 분석인데 이걸 통째로 올리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육상에 올려놓고 절단한다. 이것은 저는 부동의합니다. 왜냐? 그 많은 고생을 해갖고 통째로 올려서 사고 원인 분석하고 실종 탐색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육상에 돈 들여서 올려놓고 그걸 절단한다는 것은 저는 부동의하고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구멍을 내서 접근로를 만드는 건 몰라도 배를 어느 그 상구 갑판에 절단해서 그 뒤처리를 하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해 안 가시는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배가 좀 더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사고 해역에 나가 있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셨죠. 김형욱 전 조사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인양 현장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 유가족들도 함께 계시죠? 네, 유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평정심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유가족분들이 한숨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인양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요. 몇몇 어머니분들은 간혹 눈물을 흘리시거나 한숨 내시고 또 하늘을 쳐다보시고 계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뭐 저희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일 텐데 오늘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 짚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이거 진작에 됐을 수 있던 거 아닌가?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갑자기 발표되고 그런 이후에 2주 내로 이런 게 다 이루어질 거였다면 지난 3년간 왜 못했냐 이런 그 의문을 가지거든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애초에 했던 방식이 다 실패한 결과이고 상하이 셀비지 이외의 업체들이 제한한 방식으로 지금 인양을 하고 있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상하이 셀비지가 아닌 다른 선진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인양을 시도했다면 이것보다는 빠르게 인양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습니다.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안 됐다면 기각됐다면 이게 과연 됐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탄핵이라는 결과가 없었으면 과연 배가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 떨쳐버릴 수 없죠. 그렇죠. 탄핵되고 3년간 안 되다가 탄핵되고 2주 만에 된다는 게 이게 2주 만에. 그렇죠. 우연으로 쳐도 뭐 이거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조사관으로 보시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선체가 방금 전에도 그런 문제 이야기했는데 왜 선체를 절단하냐고 이렇게 힘들게 3년 만에 올려놓고. 저희들도 저희 특조위가 활동할 시기에도 선체 절단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 반대 이유는 선체를 인양하는 목적이 아까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미습자 수속 그리고 선체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체 절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선의 문제 그리고 조타실, 기관실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판결한 것처럼 선체가 그렇게 급편침해서 침몰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계적 결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도 차를 절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습자 수습과 관련돼서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배를 절단하게 되면 화물들이 안에 한쪽으로 몰려 있을 텐데 그 화물들이 한쪽에 몰려 있는 화물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미수자분들이 객실에만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물실에, 네, 그 배가 그 옆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수자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단하게 되면 그 미수자들을 온전하게 수습하는 방식도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또 이제 그 의혹을 가지는 것이 국내 기술전들 모두가 반대하고 다른 업체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셀비지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구멍을 140개 뚫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선체가 훼손됐는데 네. 근데 그 기술은 또 적용을 못했어요. 끝내. 네, 결론적으로는 그 기술이 필요 없는 행위였고 선체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놓고 또다시 이제 증거물이 된 배는 훼손시키고 그 기술은 적용을 못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배를 훼손시키려고 거꾸로 이 기술을 적용하자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결과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특조위 활동할 시기에도 개선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절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그 절단물이라든지 그리고 천공 특히 천공 부분인데요. 천공을 뚫었으면 그 뚫은 부분들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특조위 있을 때 확인한 결과는 그걸 배 안으로 다 집어넣었다. 이게 해수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가 올라온 후에 그 부분이 그 예전에 뭐 외력설도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들을 확인을 하려면 그런 선체의 외관부터 내부 상황, 조타실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현장을 가까이 갔던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낙담을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좀 걱정입니다. 가장 신체 훼손이 많이 되는 방식을 채택해놓고 그렇게는 결국은 안 하고 애초부터 모두가 주장했던 방식을 채택해서 올렸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 된 거죠. 모두가 반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방식으로 결국 인양에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인양은 못하고 구멍만 뚫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배에 무슨 구멍이 나서 배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았는데 틀림없이 뭐 배 아래쪽에 어딘가에 그 구멍이 난 거 아니냐. 있거나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근데 그 구멍 자체를 이런 천공이라면서 뚫어버리면 그걸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140군데, 150군데 뚫어버렸으면 말이죠. 뭐 그중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m가 넘는 것도 수십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자, 그래서 이거 해수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선체를 조사하는 거지만 조사 대상이 해수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해수부.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특조위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필요 없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전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오죽하면 유가족분들이 동거차도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저도 모르겠죠. 해수부의 저는 크나큰 과오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멍뿐만 아니라 이제 선체를 절단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좀 특조위는 이제 해산이 돼버렸고 해산됐죠. 네, 해산되고 저희 조사관들 그 특조위가 끝난 후에 그 강제로 종료됐지 않습니까? 더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고 그냥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조사관들이 한 10여 명이 남아서 지금 계속 조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 자비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해산했는데 9개월째 지금 무급으로 정부가 해산했는데 조사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멈출 수 있냐고 자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세월호 올라오는데 이 선체를 조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선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통과되고 행정적 절차를 거치려면 2개월이 걸린다면서요. 네, 특조위의 과정들을 보면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조사관들을 뽑는 데만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해수부 발표로는 해수부가 조사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2개월 동안 되면 그렇죠. 해수부가 그 선체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수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개월 동안 해수부가 안 기다리고 선체 절단하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결과 발표해버리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대선 마지막 본회의가 3월 28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반드시 3월 28일 날 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되고요. 위원들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이게 정치권에서 신경을 못 쓸 텐데 그래서 더더욱 이 시점에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세월호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죠. 아닌데 이때가 정치인들이 4년, 5년 내에 가장 바쁜 시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지금의 시기를 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네. 3년을 기다려서 이 시점을 딱 택한 이유가 진작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술 적용했더니 좀 2주 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참네. 그걸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시점을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뭐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드는 게. 네, 끝도 없습니다. 정말. 세월호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더 커지는 게 세월호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는 구석이 저도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배가 좀 더 올라와서 배 상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면 저희가 전화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해역 인양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욱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자, 불친절한 AS. 오늘은 세월호 관련 문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구심이죠. 왜 하필 이때냐? 기각됐으면 인양될까? 증거 인멸하러 간 거 아니냐, 이때까지. 네, 그런 문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문자 보내신 분들, 캐나다에서 유튜브로 듣다가 우리 가서 생방송으로 들으니 감격, 네. 라디오로 직접 듣는 게 감격스러울 수도 있군요. 네. 다 저 때문이죠. 말해놓고 보니 저도 웃기군요. 자, 그리고 택시. 이번 주 택시 2대 탔는데 둘 다 김호준 뉴스공장 듣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전국의 모든 택시가 뉴스공장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교육을 왔는데 3박 4일 동안 왔는데 뉴스공장 못 듣겠구나 했는데 숙소에서 교육장 가가지고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뉴스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크게 틀어주세요. 외쳤어요. 자, 뉴스공장으로 대동단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 없는 MIT 도시개혁과 박사님 김준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참 울먹울먹 두근두근 참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특별히 세월호를 3년간 하루도 잊지 않고 지냈다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쪽에서 정말 분노가 심해져. 이런 나쁜. 그러니까요. 아니 2주 만에 올라올 걸. 그새 말이죠. 인양한다고 발표하고 2주 만에 올라왔잖아요. 글쎄 누가 사라지자마자 2주 만에 결정하고 2주 만에 올라오니 이건 참 무슨 조화도 아니고 작년에도 못하고 재작년에도 못한 일을 왜 그렇게. 그래, 만 3년을 못했어요. 네. 안 된다고 뭐가 어렵다고 뭐. 정말 앞으로 꽤 내부자 제보들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문제. 근데 이제 거기에 관여하거나 반대했던 분들보다는 대부분 거기 부역했던 분들이 내부 세상을 잘 알 테니까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건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럴 겁니다. 특히 이제
직접 그 공학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네. 더더욱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이제 지난 2주 동안 그 4대강 했는데 4대강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부역자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네. 근데 그 부역자들도 사실은 어느 만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자라 해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그거에 물론입니다. 대해서는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훅 결심한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그게 진실이라면 어느 때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당연한데요. 네. 저는 이 세월호 관련해서 그 다큐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감이 교차하는 뭐 유가족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올라오고 나서 또 배를 절단한다니까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대선 5월 9일 전까지 다 해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모든 걸 다 그냥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급한 거예요 지금. 글쎄 말이죠.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이거 세월호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이게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그 대선 전까지 이걸 다 끝내고 다음 정부에서 문제 삼기 전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절단할 거 절단하고 막 다 올려놓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급하니까 2주 만에 다 될 수 있었던 거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의구심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참. 좀 저기 가라앉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김어준 총선이 이걸 안 하실 수가 있느냐. 재외 국민 투표 등록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3월 30일까지. 그래요?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뭐 김어준 총수님께서 그 한마디 해주시면 엄청나게 할 텐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재외 국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재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가 이달 말까지군요.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30일까지 말일이 아니라 30일까지 등록만 하시면 그 다음에 물론 가셔서 해야 되지만 30일까지 등록을 꼭 해주십시오. 이것도 지난달에 겨우겨우 법 통과시켜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겨우겨우 지난달에 통과된 법이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계신 국민들 뉴스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3월 30일까지 방송 들으시면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된다고? 인터넷 신청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자, 원래 오늘은 뉴타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하십시다. 시작은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세월호 얘기는 다 크게 아니 4대강 얘기를 다 하지 못했고요. 세월호 얘기도 다 하셨어요. 아니 세월호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저기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면 해야 될 일이 얘기가 아니 세월호는 많습니다. 아니죠. 전 국민이 눈앞에서 이제 곧 애들 구하겠구나 하는 데서 가라앉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다. 그자 말이죠. 정말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걸 더 화가 나는 거죠. 뉴타운으로 가십시다. 뉴타운은요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의 재앙 프로젝트로 4대강 사업 2번을 얘기를 했는데 MB 재앙 프로젝트. 이명박의 사실 재앙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사실은. 왜요? 근데 이제 뉴타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품 사기거든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그러니까 왜 사기인지를 뉴타운 잠깐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아시는 게 딱 신도시하고 뉴타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을 그러니까 뉴타운만 되면은 뭐가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내가 돈방석 위에 올라앉을 것 같고. 이거 완전 전문 분야네요. 뉴타운. 네네. 그래서 도시계획 박사님.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부동산 이렇게 하십시다. 관련해서는, 일단 결론으로 보면은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때 뉴타운 공약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됐을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2008년에 대통령 될 때 또 한번 써먹었습니다. 뉴타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 2008년에 총선. 그러니까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2번을 써먹었어요. 게다가 뉴타운을 내세운 곳에서 당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자기 동네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때 여당이 한 거의 뭐 80~90%가 여당이 됐습니다. 그때 뉴타운을 다들 내세웠죠. 그래서 뉴타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딱 15년 됐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15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딱 2008년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애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것도. 가만히 놔두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뉴타운 출구법을 드디어 만듭니다. 출구법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뉴타운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쑥대밭이 되겠다.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솔직히는요. 뉴타운을 어느 만큼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26개 지구에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그만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26개 뉴타운 지구에 약 300여 개의 재개발 정비 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을 할 때 서울시 면적의 약 7~8%. 그다음에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7~8%를 했어요? 7~8%.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을 하면은 그때는 한 150만 한 12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2년에 뉴타운 해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중에 절반이 해제가 됐습니다.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15년 동안 세월호 가슴 이상입니다.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야 혹시 돈 될지 모르니까 도장을 찍어줘 말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올라가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했다가 그 다음에 지구 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좋아했다가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내야 된다네. 이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가고. 처음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주는 줄 알았죠. 그럼요.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꺼비라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까? 서집 다오. 뭐 그런 이런 컨셉인 줄 알았더니 네. 거기를 뺏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더 내야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런데 이게요. 실정은, 예. 정말로 거품 사기인 것이 제가 이제 상세한 거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네. 해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일에 좀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뉴타운을 직권으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박원 시장께서 그것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 이후에는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제가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자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출구법 만든 게 5년 전 다시 2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권 해제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예.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거를 정말 해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자, 그럼 네. 그 해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왜 사기인지부터 얘기하죠. 이거 사기는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당시라 그러면 2002년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자기가 시범 사업으로 3개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범 사업도 사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아니 제가 솔직히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과 이명박 전 서울 대통령은 사기를 실천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능하시지만 저는 사기를 감별하는 거에 능합니다. 오직 그것만. 본인은 사기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진짜 왜 사기라고 왜 사기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걸 지정을 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땅값을 확실하게 막 올리는 게 되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노무현 시대에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됐을 그렇죠.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 거로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 약 300여 지구로 지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300여 지구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마구 지정을 해버렸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오세훈 시장을 제가 딱 하나 칭찬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지정했다고 막 지금 뉴타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적어도 사실은 뉴타운 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이 되긴 됐지만 이거 더 지정했다간 큰일 나는 걸 알았어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 지정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재선할 때도 추가 지정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근데 이제 뉴타운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알았던 거죠. 이제 이거 도저히 될 사업이 아니다. 이거 했다가는 완전히 정말 서울 거덜나겠다. 주민들 큰일 나겠다라는 거 하고. 첫 번째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올리게끔 해가지고 사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다 부동산 올라갈 경기 거다.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그 과열 거품을 만드는 게 본인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전체 국정에서 보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한 거죠.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놓고 거기 그 이익만 먹었고 누군가가 실제로 그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피눈물은 당연하고 그동안 뭐 도시가 쇠락한 거는 말할 것도 빈집 많이 생긴 거는 그래서 생긴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갔던 그 계획 비용들이 있어요. 뭐 300여 지구에서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약 70%를 또 우리의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줬습니다. 또 그냥 그거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또 한 1,500억, 2,000억 정도 돼요. 그럼 누가 돈을 번 거예요, 도대체? 돈을 번 거는 여기서 대다수는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하죠. 이게 뉴타운의 사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놀아날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 중에 한 20%, 30%는 뉴타운이 아주 잘 된 데도 있습니다. 잘 된 데도. 그러니까 뉴타운이 전체가 잘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잘 되는 거죠. 일부분만 잘 되는데 근데 그거는 뉴타운으로 지정을 안 했어도 잘 될 것이었다. 뉴타운과 무관했다.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거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속이고 솔직히는요 이것 때문에 이익 본 사람은 대통령과 당시의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5년 10년 동안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업자들은요? 건설업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든지 거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나서서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결과적인 혜택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거품이 생겨서 꺼지면은 자기들 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 되세요 할 때는 그 시점에 부자 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딴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나쁜 거고 이게 바로 공공의 사기다. 아주 이겁니다. 특정 소수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일종의 로또를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공공의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7, 8% 정도는 이득을 볼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극소수가 이익을 가져갔다. 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뉴타운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사기가 다시는 공공의 정책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게 사기인 이유는 그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건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을 펴다가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책의 오류하고 사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제와 또 그리고 뉴타운이 왜 사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게 알려주세요. 일단 사기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